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 네. 요즘에 꽤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세가 비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싼 전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틈을 타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은 집 사면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무주택자들 타겟으로 또 이게 더 나쁜 게 주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택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내가 무주택으로 전세를 선택하는 분은 공부하기 싫어서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택에 쏟을 시간이면은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 선택하고 그냥 내 일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타겟으로 굉장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약간 이 내용을 구청에서 성인이 됐다. 그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비군 훈련에서 이런 걸 가르쳐.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배웠던 그런 것보다 진짜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세입자면 더 알아야 된다. 맞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시죠. 약간 전세 사기 방지 1타 강사 느낌으로. 네네. 케이스별로 나눠서 계약할 때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지 최소한의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뉴스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세 사기 관련 뉴스인데요. 전세 사기 화곡동에 몰린 까닭은 해서 한 사람이 570억 먹튀도라고 이렇게 한겨레에서 570억.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그 평균 사람당 이 액수가 2억 정도더라고요. 한 사람당 2억씩. 2억 정도씩. 570억이라고요? 그렇죠. 570억. 근데 이게 2억이라는 돈이 사실 이거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2억이면 이게 2천만 원씩 적금하면 10년짜리잖아. 그죠. 연애 2천씩 모은다 그랬을 때 10년짜리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변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누가 속냐 아니면 이거는 어차피 경매 넘어가고 하면 내가 다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경매 물건을 보면은 세입자분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니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진짜 이거 보면서 이런 내용은 진짜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혹시라도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이런 내용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저는 그거 있잖아요. 소액 임차 보증금. 그렇죠. 그거면 무조건 그냥 나라에서 지켜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거기서 남아야 돼요. 맞아요. 일단 남아야 돼. 그래도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금액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소액 임차 보증금일 때도 최우선 변제금만큼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액 임차 보증금인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조건 싼 전세 이런 거는 소액 임차 보증금 이내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보시면 제가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경각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요. 전세 산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몰라도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주 초등학생한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표 케이스 1번은 뭐냐면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요.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이거 쉽게 말하면 빚을 못 갚아서죠. 뭐냐면 이 집이라는 걸 두고 임대인이 존재를 하고 임차인이 존재를 하죠. 임대인 같은 경우엔 다른 말로 집주인, 그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엔 세입자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임대 보증금이라는 걸 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 이게 만약 월세면은 이제 달달이 월세를 주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뭘 얻게 되냐? 임대인이 2년간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용권에 대해서 네. 주게 되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임대인이 대출을 낸 거예요. 은행에. 네, 그죠? 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임당은행에서. 그죠? 임당은행에서 대출을 냈어요. 네. 혹은 그죠? 뭐 이렇게 개인한테 돈을 빌려왔어요. 네.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이 이 임대인의 뭘 보고 빌려주겠어요? 뭐 담보. 신용을 보고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가장 좋은 건 담보거든요. 네. 그럼 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를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근저당이란 걸 걸게 됩니다. 이 부동산에. 네. 근데 이 대출이나 빌려준 돈에 대해서 잘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자금 흐름이 온전치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때 네. 은행에서는 요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 걸어놓은 이 건저당을 바탕으로 요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경매라는. 네. 경매라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네.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 임대인의 채무를 변제해주기 대신 변제해주기 위해서 이 집을 법적으로 매각하는 네. 그 행위가 경매인 거죠. 네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임차인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의 보증금을 권리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죠? 우리가 뭐 거기 등기 떼보고 네, 등기부등본. 거기에 근저당 걸려 있는지 봐라 이러는데 그렇죠. 그 등기부등본 꼭 봐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는 들어서 네. 등기부등본 이제 부동산에 보여주니까 보기 뭘 보는데 보일지 모르지. 이게 뭔지를 몰라. 네. 그냥 선생님이 볼펜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네. 그 부동산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없고요. 네. 괜찮죠? 괜찮은 거 확인하셨죠? 이러고 사인하세요.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죠. 그 그렇죠. 근저당이라는 네. 건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는 그렇죠. 흔적이다. 흔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네. 제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등기부등본은 또 뭘 봐야 되고 네, 표제부 값고 을구로 나눠지는데 각각에서 뭘 봐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개사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모른다고 해서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법을 몰랐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일단은 케이스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케이스로. 다음 케이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이거는 거기도 안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죠. 등기부등본에도. 네, 이게 등기부등본에 이게 나올 정도면 네. 굉장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네, 된 상태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이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임대인이 매년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어떤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또 이 못 낸 세금을 네. 변제를 받아야 되니까. 네, 아까 채권자들처럼. 그렇죠. 이거를 처리를 해달라. 이때는 이제 법원에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 이때는 어디다 요청하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어요. 캠코. 그렇죠. 우리가 캠코라고 부르는. 네네네. 네. 캠코라는 요 공사에다가 세금을 안 갚는데 요거 좀 매각 좀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거를 이게 공매라고 부르죠. 네네. 네, 그래서 경매로 진행되는 거 법원에서 공매로 진행하는 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건 그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나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네. 그죠? 그게 중요한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케이스 두 번째고. 그러니까 내 건 주고 가세요. 이거는 그렇죠. 나는 임대인한테 내 보증금이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내 돈도 나도 받을 권리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주장해야 어떻게 되는 주장할 거죠.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 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줬어요. 네네. 근데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네.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그냥 안 줘. 그냥 생으로. 네, 그냥 안 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연락이 안 돼. 있어요. 제 동생이 예전에 네. 아니 이걸 그냥 안 주는 거예요. 네. 제 동생이 어디에 들어갔는데 네네네.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럴 경우에도 또 네. 이게 또 내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쌍욕하고 막 따지고 막 이러면 받아냈어요. 아, 그래 다행이네. 네. 그래 먹혀서 다행이네요. 네. 가서 막 들이대고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유튜브 안 할 때였으니까 겁이 없었지. 지금은 네. 무튼 이렇게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약이 만기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법원에다 경매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뭔가 또 내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경매로 넘기는 방법.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경매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먼저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우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오늘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응용도 써놨고요. 확장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구하기 전에 이거 1시간만 보고 가자.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는 공익적인 캠페인. 그래서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법원과 캠코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법원은 이걸 봐요. 권리 유무를 통해서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와서 나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100번 외쳐봤자 법원은 그걸 듣고 살고 있네? 라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는 법적인 권리. 법적인 권리.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데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이구나. 그렇죠. 등기부 등본이라는 건 해당 부동산에 있는 권리관계라든지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언제 지어졌고 얘가 우리로 치면은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등본. 약간 이런 거죠. 떼면은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게 적혀 있는 게 등기부 등본이고 이런 권리 관계는 등기부 등본에 다 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실 때 등기부 등본에 뭘 박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보냐면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죠.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항마력 이런 건가? 대항력이란 게 뭐냐면 이제 권리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나도 권리가 있어요라고 끼어들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내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구나. 그렇죠.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나는 권리가 없지만 내가 대항력을 갖춤으로써 잠시만요. 이 있습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항한다. 그렇죠. 대항한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대항력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 잘 하시는 분들은 저기서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세입자 기준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자 혹시라도 기준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